네, 안녕하세요. 네마프 한국 신작전 아티스트 토크 자리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토크를 진행을 하게 된 이한범이라고 하고요. 오늘 토크에는 저 신작전 2에 포함된 라주영 감독님의 히든 플레이스, 그리고 박성진 감독님의 12살, 그리고 신작 박선진 감독님은 신작전 5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신작전 5에 포함된 신나리 감독님의 달과 포크. 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토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의 박성진 감독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신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히든 플레이스로 네오프에서 상황이 돼서 기쁘고요. 저는 라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상영이 거의 끝났죠. 관객들이 아마 영화를 다 보셨을 것이고, 이 토크는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조금 영화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각각의 작품들이 이제 어떤 연유에서 이제 제작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간단한 동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영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조금 길면 좀 옆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길게 해주셔도 네. 좋아요. 저는 이거 장편이 지금 처음 장편인데요. 그 시작한 계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는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얼마만큼 기억하지 않는가라는 거 하나와, 하나의 영화가 관객들이 각자의 영화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지적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소재가 없었고,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전에 장혜금 배우님을 만났는데 제가 되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커서 그 장혜금 배우님을 찾아갔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때는 소재도 없이 영화를 할 거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장혜금 배우님과 나오는 4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개를 받았거든요. 총 5명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좀 과한 건 하지 말자라는 게, 그리고 각자 부모님한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때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의 정서가 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직접적인 이야기, 12살, 11살 이야기, 직접적인 이야기를 빼고 이제 그 밖에 타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전에 2011년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실종 아동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꺼집어낸 게, 11년도에 하지 못했던 게 시나리오도 다 쓰고 이제 다 이제 나왔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 똑같이 피켓을 찾는 한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근데 저는 다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조도 다 만들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과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실종 아동 뭐 어디 사이트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찾아본다라든지. 그래서 포기를 하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졌을 때 5명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른 대답이었지만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식은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과정 안에서 선택한 게 연속적인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어요. 2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가 뭐 우리 좀 걸어볼까 그러면 싫어요. 그 우리 좀 빵이나 먹을까 그럼 싫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에 맞춰진 현장이잖아요. 어른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비용으로 이게 짜여져 있어서 이거는 되게 착취 같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현장에서도 아이들도 자기 이야기는 무조건 했어요. 뭐든지 싫다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핸드폰 벨소리로 갖고 있고 누군가 전화가 오면 그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촬영 현장보다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야기가 5명이 모두가 다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3명 혹은 4명을 촬영분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니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 안에 저를 포함한 스태프분들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하는 관객들이 봤었을 때 이게 보여주는 게 맞는가? 이해가 될수 있는 네, 그렇죠. 이미지들이 없겠죠. 그게 어쨌든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질문이나 해결해야 될 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게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느끼셨던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나리 감독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우연히 좀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영화를 좀 만들고 이제 어떻게 영화제라는 데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연히 작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감독이라는 이름도 듣고 이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 다음 작품을 이어가는 거는 계속 하고 싶긴 한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가질 즈음 우연히 이제 그 타피스트리 작가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타피스트리라는 그 작품 자체도 저한테 좀 되게 생소해서 이제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 작업실에 놀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카메라는 들고 다니니까 그 놀러를 갔었는데 이제 뭐랄까 이제 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작가님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작가님 작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두지 않고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작가님 작업에도 이렇게 미치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햇병아리 이제 감독이었고 작가님은 20년 넘게 그 작업을 해온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작가가 당신은 어떻게 그 20년? 이제 거의 30년을 바라보게 작업을 하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랄까 이제 1년 정도는 작가님 이제 작업실을 찾아가고 그냥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됐고 1년 딱 지나고 나서는 작가님의 약간 이제 일들을 좀 알게 되면서 그 뭐랄까 시시날시를 엮어가는 작가님의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담아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 작업을 하는 모습은 제 카메라만이 담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가님을 설득해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뭔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 작품을 찍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들을 찍는 거에 대한 네. 좀 못 믿음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당신의 어떤 것들을 담고 싶다라는 거를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작가님을 통해서 저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이 작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우연히 시작한 일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좋고 하지만 때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 이거를 꾸준히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할까라고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게 이 영화가 그 작가분이나 어떤 이렇게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이제 마지막 그 결말이 아니라 좀 그 과정이라고는 중간 결과물이라는 얘기로도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을 통해서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작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작업은 그러니까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작가님을 만나고 또 그 작가님을 담아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신날이라는 감독으로서의 저의 자세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좀 그렇게 뭔가 저를 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라주영 감독님도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일단 연출을 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인간 군상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인권의 안에 있는 그 대주제 안에 뭐 LGBT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의 소수자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함축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에 이 단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단편을 만들 때 이제 소스는 제가 작품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아왔던 그런 사람들의 현상들 그리고 그런 신분이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권이란 주제에서 그런 분들의 어떤 소스를 얹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세 분의 작업을 보면서 이제 각각의 작업들에 대한 이제 인상이나 이제 어떤 생각들도 있었지만 세 분의 작업은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화면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제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금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해금이 그리고 이제 타피스트리 그리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다양한 이제 삶의 형태를 가진 등장인물들. 그래서 저는 이 그 각 세 분 모두 어떤 인물을 되게 이제 섬세하게 다루는 것으로서 영화를 하는 것 이제 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공통적으로는 인물에 대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박선희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 그 해금이라는 인물 12살짜리 이제 소녀죠. 저한테는 되게 복잡한 그 형상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되게 착한 아이구나.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이제 저런 사라진 어린이를 찾고 저 쓰러지는 아주머니를 이제 걱정하고 안쓰러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영화를 보면서 지나갈수록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친구는 왜 사라진 아이를 찾으려고 저렇게 노력하지?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한 어떤 과도하게 어떤 면에서는 정의로움을 발휘를 하는 것 혹은 이제 오름에 대한 강박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리드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톡톡 튀어나오면서 이게 저 해금이라는 인물이 되게 복잡하구나 그 복잡함을 이끌어가는 게 이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해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처음에 의도를 했다라는 게 각자의 관계에게 영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다 보면 그거는 제 의도가 확실히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폭넓게 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처음으로 서사를 많이 좀 없앴거든요. 뭐 네. 가족 환경이라든지 아이가 무슨 큰 일이 있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관계가 있나 이런 거를 다 배제를 했고 그래야지 관객도 각자 이제 생각, 경험, 가치관에 따라서 아이가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 안에서 각자가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구조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정도로 하면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근데 제 입장은 그러니까 이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11년도에 하지 못했던 게 정확하게 저는 제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종 아동에 대해서 소재를 가지고 나는 더 영화를 할 수 있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많은 돈을 벌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그 생각으로 해서 이제 하고 포기를 했고, 하나의 해금이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관심이 없는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그 친구들 안에서 리더한다는,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이제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누가 봐도 숨바꼭질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해금이가 누구 하나 찾고 또 따로 놀고, 누구 하나 찾고 따로 놀고, 뭐 그런 식. 아니면 분명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아는데 나는 왜 찾아준다고 말을 할까라는 것.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아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편견인 것 같아요. 각자 아이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나 세월을 거의 따지잖아요. 저는 그때 한 35년을 살았고 아이들은 12년을 살았고. 근데 서로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아이들이 12년 동안 살면서 살아온 그 선택이 훨씬 더 존중받고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장에서도 아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 해금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명확한 방향을 가지지 않고 이제 좀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를 서사적인 구조로서 따라갔다라고 좀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혜군 배우님이랑 이야기할 때는, 근데 장혜군 배우님은 그게 캐릭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친구는 자기의 삶의 연속적인 선택을 했지만, 네. 그건 근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서로가 그냥 어떠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점, 그래서 이제 같이 만들어간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많이 찾아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네. 행동 이전에 네. 그 안에서 과하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 연기를 하면서 계속 불안하고 흥분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두 개가 계속 교차를 하면서 나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은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는 거 자기도 뻔히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찾아줘야 되는가라는 게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그러니까 영화 마지막까지 이제 그 해금이를 따르고 해금이를 도와줬던 동생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친구는 해금이와는 다른 동기로 혹은 해금이만을 쫓아가면서 이제 그 사라진 아이를 찾으려고 열심히였는데, 그리고 해금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투신을 했죠. 근데 해금이가 갑자기 이렇게 확 돌변하면서 그 남겨진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난처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되물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금이가 가지고 있던 그 복잡함이, 해금이는 일종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큰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그게 해소가 되면서 이제 다른 어린이들과 같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래서 해금이는 다 해소가 됐지만 그 동생은 그 굉장히 또 복잡하고 난처한 장소에 혼자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리면서 뭐라 해야 될까, 좀 저도 이렇게 좀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 남겨진 그 동생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1살이었던 연희라는 그 친구가 그 실종 아동에 대한 피켓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 때문에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잘 모르니까 언니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언니가 하는 게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보미 엄마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이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
이게 과연 봄이 엄마를 위한 우리가 했던 건가? 아니면 뭐지?라는 게 이제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이제 해금이라는 캐릭터는 내가 이게 피켓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연인은 이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밖의 일일까라는 질문에 누구나 다 연희 같은 처음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집단의 문제인가? 네. 라는 게 음. 영화를 이제 아이들이 하는 선택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그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보이는 것을 보는 것과 또 사실은 그것과 관련돼 있지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는 어떤 인물이라고 좀 우연이었지만 네, 그거는 완전 우연이었고 그리고 이게 언제나 좀 애매한 게 진실이라는 건 참 저도 이제 단편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네. 왜냐하면 12살이라는 거는 제가 바라본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실일 거라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저는 과정이 조금 더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17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20년도에 이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과연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 그러니까 5명이 다 마지막까지 찍었고 분량이 다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저도 다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영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 한 사람의 정말 깊이 있는 그 본능을 볼 수 있는가라는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거를 과연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는가 라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세상 안에서는 제가 그냥 바라보는 거지 이거를 뭐 관객분들한테 뭐 관심을 실종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 집단에 그러니까 집단에 더 가깝겠죠. 집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각자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바라보는 네. 시선 안에서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나리 감독님한테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는 달과 포크라는 영화는 정말 명확한 한 인물에 관한 것이죠. 저는 그 이제 마지막쯤에 삽입된 그게 핸드폰으로 촬영된 FTG 같은데, 네, 그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나온 어떤 연유와 이 영화를 가능하게 했던 어떤 그런 감각 같은 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 테피스트리라는 인물 그리고 그 실제 작가분 그분과 만나고 어떤 겪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떤 형상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네. 일단 타피스트리 작가님 박민경 작가님이신데요. 부산에서도 이제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타피스트리라는 작업 자체가 다큐 작업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스텝하고 왜냐면 이제 이 작업이 거의 2년이 넘어가면서 한 이제 초창기에 몇 달 동안은 스텝이랑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스텝은 그 타피스트리한 작업을 막 실제 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눈으로는 흥미로웠지만 제가 막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큐 작업이랑 이제 뭐랄까 타피스트리 작업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차근차근 시간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작업들이 시간을 쌓아 올리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정말 물질적으로도 이제 하얀 밑실을 걸고 그 밑실을 걷는데 색실이 올라가고 또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그 실을 만드는 과정조차도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라는 게 이분 나름대로 오랜 시간 해오면서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많은 작가들이 그렇지만. 그 첫 부분에 이제 선풍기로 네, 실을 선풍기. 꼬는 그런 것들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저도
그러니까 그게 손으로 원래는 이렇게 하고 기계로도 네. 하는데 작가님만이 그게 되게 빨리 하시는 방법으로 선풍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그 흰 실을 올릴 때 보면 이제 그게 진짜 놀라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제 하얀 실을 놓을 때 약간 과정들이 약간 뭐랄까 수행을 하는 과정 같더라고요. 네, 네. 정말 고요한 정막 속에서 흰 실을 하나하나씩 내리는 그 뭐랄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색실로 올렸을 때 뭔가 그러니까 순간에 욕심을 부리면 그 실이 틀어져서 또 다 푸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랜 시간 해오면서 꾸준히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꾸준히 이제 작가님 작업이 궁금하게 되면서 가게 되면서 이제 작가님의 다양한 일들을 좀 알게 되니까 그게 뭔가 삶과 작업에 약간 경계가 없는 것들이 그 당시에 고민하던 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영화 작업과 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뭔가 삶으로서의 과정하고 이게 딱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작가님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제가 했던 과정들의 고민들을 이미 하셨겠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작업에서.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네. 그 테피스트리 작가님께서 네.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이제 계속 네. 계속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네. 찍고 여러 종류의 작업들을 하는 걸 이제 계속 특히 손의 움직임이라던가 네. 직물이 짜이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그 통상적인 다큐멘터리가 하는 그런 그 인물의 어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 네. 사람들이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정말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물을 짜는 것이라는 어떤 표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비유에 가까울까, 어떤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걸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 분이기도 하고 작업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네요. 뭔가 작가님 작업과 작가님 삶 그거를 타피스트리 작업처럼 제 영화 안에서 그분의 작업으로 그분을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그게 작가님 자체 그거다. 그러니까 뭐 그 영화 안에서 어쨌든 마지막 장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그 장면을 찍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유는 단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 순간에 작가님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이제 포크로 어쨌든 네. 타피스트리 작업을 한다라는 자체가 중요해서 네.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작가님 16대구로 핸드폰으로 좀 그냥 찍어주세요. 왜냐하면 작가님 옆에 이제 돌보시고 계시는 아버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아버님 옆에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박민경 작가가 저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잘 찍고 못 찍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서요. 네. 그리고 뭐 작가님이 이런 힘든 환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여건이 돼서 되게 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짜투리 시간에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실천을 하고 있고 삶으로서 보여주고 또 작품으로서 드러내는 작가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병원 푸티지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강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어떻게 저기서 저 공간에 딱 맞춰서 이제 틀을 만들고
거기서 앉아서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거기서 작품을 만든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샘플을 놓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행위를 거기서 삶의 공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포크를 들고 이렇게 찍은 분도 작가님 그 본인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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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되게 유머가 있으신 분 같아요. 마지막에 포크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튕구면서 네. 네, 소리도 내시는 게 좀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타피스트리한 작업 자체가 사운드 또한 네, 좀 그 일정한 소리를 내는 게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탱탱한 실을 걸었을 때 오는 튕김 소리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영화의 시작과 끝에 네, 네, 네. 도입과 끝에 다 네. 배치가 돼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 순간이 제일 설레고 좋다. 흰 실을 걸어놓고 네, 그러니까 막 흰 실을 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쫙 걸어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실이 올라가기 전에 그 약간의 그 순간들 그러니까 뭔가 그 순간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편으로는 이 포크라고 하는 그걸 들고 작업을 하는 그 순간 행위와 그 소리의 리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삶에 포함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어떤 삶을 또 이렇게 삶으로에서 해방되는 어떤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들기도 네. 하네요. 어떻게 보면 서머신몸에 이제 달과 육펜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제목이 나의 따삐였거든요. 작가님이 이제 자기 타피스트리 작업을 부르실 때 따삐 따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애정을 어리게 부르셔서 원래는 나의 따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촬영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님이 약간 아버님이 이제 편찮으신 순간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전 또 놀라웠던 게 그 이제 어쨌든 병원에서도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포크로 제일 이제 편안하게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성원신 모음의 달과 육펜스와는 좀 반대로 다른 작가님한테 현실인 거고 포크라는 게 이제 자기 삶이면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네,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달과 포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라지온 감독님 히든 플레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는데, 이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유형화된 캐릭터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예를 들면 청각 장애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흑인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좀 학대받는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유형성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조금 비주류에 속하는 어떤 유형성들을 이제 표상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인데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등장인물의 수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유형성들을 이제 선별을 하시는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경찰관이었다고 하는 그 청년은 또 마지막에 그또 직접 뭐라 해야 될까 경찰이 된 경찰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요? 네, 이제 그 누군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되고 네, 그런 좀 여러 가지 인물 유형들에 대한 이제 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전반적인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LGBT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인종차별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내가 하고 싶은 종류라고 주제의 것들을 한 5개 정도 나눴어요. 뭐 인종차별 얘기, 뭐 LGBT, 뭐 그런 식으로 장애인 아니면 아동학대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제 거기서 나눠서 그게 한 5개 아까 말씀하신 5개 정도 너무 많은 인권의 이야기가 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개만 딱 선택하자. 그리고 그런 게 그 정도 수 5분 정도가 5개 이야기가 되었고
거기에 이제 흔히 말로 할 수 있는 뭐 인종차별에는 흑인 대표적인이 흑인을 갖다가 인터뷰를 해서 섭외를 하는 거였고 뭐 아동학대라는 그 캐릭터에 맞는 분들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서 섭외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그분들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엄마가 그 할머니가 그 미국에서 가장 뭐 첫 번째 포리스 우먼이었는데 근데 그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분은 진짜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는데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어떤 쾌찬이 있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맡게 하니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배우들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나 이런 이야기를 뭐 예를 들어서 흑인 그 인종차별 역할을 맡은 그 흑인 배우님도 자기는 괜찮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실제로 나왔고 그래서 그 이야기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그냥 넣었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되게 하나 두 개 정도로 해서 압축이 돼서 그렇게 일단 그런 쇼 필름이 완성이 된 거죠. 네. 네, 그 이제 영화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좀 중요한 장치가 저는 두 개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제 아이디 카드고 다른 하나가 이제 세탁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장을 한 남자는 이제 아이디 카드와 신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쫓겨나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고, 또 흑인 여성은 또 세탁기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신분에 대한 어떤 상징과 신분을 이제 워싱할 수 있는 어떤 장치에 대한 이제 구조가 영화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안으로 흑인 여성은 들어가서 백인 여자아이로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누군가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들은 뭘까?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런 세탁실이라는 배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민자들은 신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압박으로 다가오거든요. 뭐 어떤 제 주변에도 불법도 되게 많고 남도 되게 많고 이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가장 권한이 있는 쪽이 이민국인데 이민국에서 그냥 그 기분 따라 그 심사관의 기분 따라서 오케이를 내리거나 너는 내가 비자를 주겠어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 뭐 너한테는 아닌 것 같다 이유 없이 그런 분들 되게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게 오케이 하면서 그냥 되게 아보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되게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심사관의 기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상경들도 있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세탁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워싱하고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 비자 심사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내가 거주를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느낌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볼까라는 생각에 세탁실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저 너무 규칙이 애매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좀 네, 그 규칙이 랜덤하게 없는 상태가 제가 그렇게 네, 한 거였어요. 네. 그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음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어떤 그들을 신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백인 남성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목소리랑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종종 목소리도 하셨고 또 아, 다른 분이 하셨는데 그게 제가 약간 뭐 사이버틱하게 바꾼 변형을 시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심사관이라는 게 그냥 남녀의 성별 구분 없이 그냥 심사관이라는 존재가 되게 위대하기 때문에 그 비자의 어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으로 제가 이때 목소리 변형시켰고 그다음에 백인 남성 그 배우분이 나오신 거는 그건 약간 또 다른 인권의 문제를 봤을 때 인종차별에서 가장 우월한 거 백인이라는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그걸 비꼬아서 결국에 너희들이
처음엔 되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모든 것들을 우리는 되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종에서 가진 윗선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백인이라는 그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꼰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백인 남 배우분은 그렇게 제가 넣은 거죠. 이거는 또 저의 순전히 개인적인 네. 궁금증이기도 한데 세탁실 바깥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러니까 복도가 이제 나오고 어떤 바깥이라는 게 좀 이렇게 상상을 하게끔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중계방송이라고 뉴스도 나오잖아요. 이제 어떤 이미 네네네. 심사국이라고 하는 어떤 바깥 세계, 그러니까 그 세탁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어떤 외부 세계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그 세탁실 바깥의 세계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는 좀 SF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아주 현실적인 그런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세탁실 바깥의 외부 세계라는 건 어떤 상상을 좀 하셨을까 좀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환경이 그러니까 비자를 받거나 그 심사 그러니까 난민들 그런 어떤 뭔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는 분들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뭔가 심사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 그 대사관 안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벌어지는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걸 받는 사람들은 되게 우울하고 되게 비참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군가의 어떤 결정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곳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자기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 그래서 그 환경 자체를 되게 저는 좀 슬프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되게 비참하게 표현할수록 그 외부 세계에 대해서 더 희망이 관객들이나 아니면 그냥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어요. 상상하지 않도록 그냥 그 세계 안에서만 집중이 되도록. 그래서 촬영할 때 그냥 외부 세계에 대한 표현이나 어떤 상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염려에 두고 하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크를 위해서 이제 관객분들 질문도 조금 받았는데 신나리 감독님한테는 이제 테피스트리 작가님을 영화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충분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박성진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 이제 해금이가 피켓을 찾아주기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대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해금이가 엄마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앞으로 나도 친구들이랑 똑같이 할게라고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친구들하고 뒤섞여서 이제 천진난만하게 노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해금이의 결정이 이제 어머니와 한 약속으로 인해서 이제 흔히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린이의 이미지로 돌아간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어머니의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조금 섬뜩했어요. 그 엄마가 해금이를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게 엄청난 폭력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좀 그 강도가 전 되게 놀랐었거든요.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그런 폭력의 순간이 이제 되게 강한 폭력의 순간이 영화에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해금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근데 엄마는 전혀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그냥 괜찮 너 애한테 이제 좀 훈계를 하고 이제 좀 벌을 고치려고 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어린이를 네, 그런 자리로 돌려보내는 힘이었었던 건지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네, 그 관계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부터 선택인 것 같아요. 아이가 왜 이거를 찾아줘야 되는가, 왜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피켓을 갖고 왔었을 때 찾아주고 싶어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엄마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아이한테 너 왜 관심도 없는 거 왜 이렇게 너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러는 거잖아 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서 이제 계속 목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진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데 엄마 또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피켓에 대한 내용을 엄마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해주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하죠. 내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떨지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 아이가 상처받고 내 아이가 고생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 때 11살, 12살에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의 말은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밤늦게 간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 거기로 인해서 내가 좀 강하게 나간다면 뭐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엄마의 뒷모습에 찍었던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으로 좀 폭력적이지 않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필요했던 건 계속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친구들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라는 게 일하는 과정 안에서 그게 계속 방향이 그쪽으로 가버리니 이건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혜금이한테 너 관심 없잖아. 너 왜 그래? 라고 시작을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니까요. 지금 그 나이 때는 관계를 이제 그 전에는 제 생각에는 그 전에는 이제 각자 개인이 중요했지만 이제 11살, 12살, 13살 이 시점이 되면 이제 관계를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는 깨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아이도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린 거죠. 쫓겨나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지점인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혼나는 거랑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지점이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지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친구들이랑 똑같이 할게요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금이도 저 그 대사가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해금이도 이제 엄마의 그 이유를 엄마가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금이 입장에서는 그냥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엄마가 나를 혼내는구나. 하지만 나는 밤늦게 돌아다녀도 내가 희생을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어라는 자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명료하게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쫓아내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찾는다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대신 내가 밤늦게 돌아다니고 이거를 혼나면서 그러니까 자기 돌아온 것 같아요. 내가 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인 거거든요. 그 순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니 그 다음 장면에서도 아이들끼리 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영화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질문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이제 관객분들도 이제 좀 얘기를 듣고 다시 영화를 보고 해서 좀 다른 좀 감상 포인트들도 생기고 좀 이해를 하고 했으면은 네, 하게 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이제 다들 어떤 또 다음 작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또 다른 혹은 이 작업들에서 이제 이어진 고민들을 이제 또 풀어 나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네, 그런 것들도 한번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는 네, 네, 일단 네모프에서 히든 플레이스 상영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현재 저는 지금 두 번째 장편 영화를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후반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고요. 그냥 천천히 좀 작업을 하면서 어떤
어떤 이야기를 써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계속 걸리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달걀 포크 만들 때 이제 그 앞전에는 녹이라는 강제 동원에 관련되는 네마포에서도 상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큐를 만들고 있어서 약간 그 달걀 포크를 만들 때는 뼈라는 작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편을 준비하면서 저 안에 이제 막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달걀 포크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쭉 이어져서 이제 만들어 오던 작품 이제 3년째 이제 끝이 나서 뼈라는 작품 이제 80대 어르신 두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 동원에 관련되는 다큐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지금 계속 제작전은 넣고는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어쩌면 이게 12살이라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2살이라는 거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제 가지고 있는 인생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뭐 신용 불량자도 되고 지금은 회생 절차에 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영화, 그러니까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영화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 외적으로는 계속 뭐 막노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너무 감사한 게 영화사 측에서 선정을 해주셔서 아마 저는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네, 또 다음 스크린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또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